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나는 허공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떨어지는 동안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진과 처음 만났던 그 카페, 프러포즈하던 날의 설렘, 결혼식에서 행복하게 웃던 우리, 그리고 어제 아침 그가 건넨 목걸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였을까?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남편 우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술이 지금은 차갑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해. 그거 알지?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사랑이라고 했으면서 왜 나는 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걸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그날 아침의 이상한 기운. 윤서야, 이거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우진이 작은 목걸이 상자를 내밀었다. 티파니 블루 상자였다. 우리 결혼기념일까지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이야라고 물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너무 다정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갑자기 웬 선물이야? 그냥 사랑해서. 우진은 평소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잘 안 했다. 5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이별 선물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목걸이를 꺼내 보니 작은 하트 펜던트였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그때 우진이 비싸다며 사주지 않았던 바로 그 목걸이. 이거 제주도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못 사줘서 미안했어. 왜 갑자기? 그것도 지금? 우진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참, 여행자 보험 가입했어. 우리 둘 다 혹시 모르니까. 여행 갈 예정도 없는데 앞으로 많이 다닐 거 아니야. 내 갤러리도 해외 진출하려고 하고. 우진의 갤러리는 최근 몇 달째 적자였다. 매출이 떨어져서 직원들 월급도 밀린다고 했는데 해외 진출이라니 무슨 돈으로? 그런데 우진아, 갤러리 상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윤서야. 우진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가웠다. 평소보다 훨씬. 내가 많이 사랑해. 그거 알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치 유언 같았다. 우진의 눈에 뭔가 애절한 빛이 스쳤다. 슬픔? 아니면 죄책감? 우진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너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득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진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오후의 이별. 그날 오후 우진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나갔다.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평소엔 안 쓰던 향수까지 뿌리고 넥타이도 내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야. 갤러리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잘 다녀와. 힘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드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현관문 앞에서 우진이 잠시 돌아봤다. 그의 눈에 또 그 이상한 빛이 스쳤다. 윤서야, 나 좋은 남편이었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물론이지. 최고의 남편이야. 우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슬퍼 보였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게 우진의 마지막 말이 될 줄 몰랐다. 운명의 전화. 밤 11시. 평소보다 늦었지만 우진은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 그림이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모습을. 그때 우진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강우진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119구급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에 금이 갔다. 마치 내 마음처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우진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당연했다. 우진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으니까. 음주운전 차량의 신호를 무시하고 측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워낙 커서 즉사였습니다. 고인분이 다행히 고통은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다. 즉사? 우진이? 어제까지만 해도 내 손을 잡고 있던 그 따뜻한 손이? 현장에서 이것들을 수습했습니다. 경찰관이 투명한 봉투를 건넸다. 우진의 지갑, 휴대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게 줬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 상자가 하나 더. 이상한 서류들의 발견.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우진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다. 평소 깔끔했던 우진치고는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출금 3억? 서류를 자세히 보니 대출일자가 한 달 전이었다. 우진은 나한테 돈 문제로 고민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갤러리가 조만간 좋아질 거라고만 했는데 서류를 더 뒤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갤러리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보험증서, 여행자 보험, 보험금 10억, 여행자 보험이라고 했는데 사망 보험금이 10억이라고? 월 보험료도 200만 원이 넘었다. 이게 정상인가? 우진이 어떻게 이런 돈을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다. 우진아, 계획대로 잘 됐지? 보험금 나오면 연락해. 우리도 약속한 목 챙겨야지. 철수. 내 손이 떨렸다. 계획대로? 뭔 계획? 그리고 철수는 누구? 휴대폰을 더 뒤져보니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다. 최근 한 달간 통화 기록이 수십 번이나 되었다. 하지만 나는 김철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 갤러리 직원 미영의 번호도 최근 들어 통화가 급격히 늘었다. 평소 업무 외에는 연락하지 않던 사이였는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것이. 정수호의 등장과 의혹. 언니, 우진이 형 사고? 정말 이상해요. 우진의 대학 동기였던 정수호가 찾아왔다. 전직 해양경찰이라던 그는 사건 자료를 가져왔다. 이 브레이크 자국 보세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가속한 흔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데? 음주운전자가 일부러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더 있어요. 수호는 사진 몇 장을 더 보여주었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음주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진이 형 차를 보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고요. 그럼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소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진이 형, 요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모르는 남자랑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언제?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이요. 그때 우진이 형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소호의 말에 김철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이 김철수라는 사람일까? 김철수.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우진이 휴대폰에서 찾았어. 최근에 자주 연락한 것 같던데. 소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언니, 이거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 우진의 휴대폰에서 찾은 김철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우진 아내인데요. 보험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부인. 잘 됐네요. 언제 만날까요? 절차상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가벼운 목소리였다. 남편이 죽었는데 잘 됐다니? 그리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니. 마치 이미 준비가 다 된 것 같았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김철수는 뚱뚱하고 기름기 많은 40대 남자였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했다. 우진 씨가 부인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이런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다니. 거액이라니요? 10억이요. 사망보험금이. 이런 고액 보험은 정말 드물어요. 사실 보험료도 만만치 않았는데 우진 씨가 꼭 가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진이 그런 돈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갤러리 상황도 안 좋다고 했는데 혹시 우진 씨가 다른 사업도 하고 계셨나요? 보험료를 낼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면.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갤러리만. 거짓말이었다. 그의 눈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참고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거든요. 조사요? 네. 고액 보험의 경우 특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진 씨 경우는 명백한 교통사고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김철수가 말하는 툴을 보니 마치 사고 경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갤러리에 숨겨진 비밀. 소호와 함께 우진의 갤러리를 다시 찾았다. 직원 미영이 우리를 맞았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관장님,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미영 씨, 혹시 우진이가 최근에 다른 사업 얘기한 적 있어요? 갤러리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었나 싶어서.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관장님이 요즘 이상한 분들을 자주 만나셨어요. 갤러리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인데요? 정장 입은 남자분들이었는데 갤러리에 작품 보러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항상 관장님 사무실에서 문 닫고 조용히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그 중에 김철수라는 분도 있었나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어떻게 그분을 아세요? 우진이 휴대폰에서 번호를 찾았어요. 자주 연락했던 것 같던데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보험 상담차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매주 오셨거든요. 관장님이랑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고요. 보험 상담이 그렇게 자주 필요한가? 뭔가 수상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장님이 자주 전화를 받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날카로워지고. 무슨 전화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초호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언니,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진이 형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관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무슨 부탁이었는데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한테 잘 해드리라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숨겨진 녹음 파일. 그날 밤 우진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뒤지던 중 숨겨진 폴더에서 녹음 파일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암호로 잠겨 있었다. 우진이 암호를 뭘로 설정했을까? 생일, 결혼기념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아침에 받은 목걸이가 생각났다. 제주도, 신혼여행. 혹시 525점. 우리가 제주도에 간 날짜를 입력하니 파일이 열렸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형. 정말 이래도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초호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이미 시작된 일이야.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어. 우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형수는 뭘 잘못했다고? 그만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이러겠어? 빚쟁이들이 윤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진이 빚쟁이들에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까지? 파일이 중간에 끊어졌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들이 잘 들리지 않았다.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지만 대부분 비슷했다. 단편적인 대화들만 들릴 뿐이었다. 보험금 30%, 윤서, 안전하게 몇 개의 단어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우진은 나와 관련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보험금과 함께 배신감이 밀려왔다. 우진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나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거세게. 죽은 자의 깊은 분노. 나는 공식적으로 죽었다. 아니, 죽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일주일간 자취를 감추고 수호의 도움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모텔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김철수와 미영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우진에 대한,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한 그들에 대한 깊고 어두운 분노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우진의 마지막 말들이 이제는 거짓말로 느껴졌다. 목걸이도, 다정한 눈빛도, 모든 것이 연기였다. 보험금을 위한 완벽한 연기. 하지만 가장 분노스러운 건 내가 그 연기에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진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보같이. 첫 번째 메시지 공포의 씨앗. 김철수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새벽 3시. 가장 취약한 시간에.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나? 우진의 계획대로?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지켜보고 있다. 윤서. 30분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를 바꾼 걸 보니 벌써 겁먹었나 보다. 다음 날 김철수의 사무실 앞에서 지켜봤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손도 떨고 있었다. 이번엔 미영에게 갤러리 이메일로 보냈다.
우진이 남긴 녹음 파일을 모두 들었다. 너희들의 계획을, 보험금 나눠 가지려던 계획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죽은 윤서, 미영은 그날 하루 종일 갤러리에 나오지 않았다. 균열의 시작 서로에 대한 의심. 일주일 후, 내가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김철수가 이영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다. 야, 우진이 안 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이상한 메시지가 와.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산에서 실종됐잖아. 신문에도 났고, 실종? 우리가 죽였다는 거 아니었어? 분명히 절벽에서 떨어뜨렸잖아. 그건 우진 오빠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보험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뭐, 우진이가? 우진이 죽었는데 뭔 소리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우진 오빠가 처리한다고 했다고. 전화가 끊어졌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틀 후, 김철수의 집 앞에 우진의 사진과 함께 메모를 남겼다. 나는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내 남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는지 곧 갚아줄 것이다. 우진의 아내 미영의 갤러리에는 우진이 자주 쓰던 만년필로 쓴 메모를 남겼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리고 갤러리 CCTV 앞에 서서 얼굴을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죽은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미영이 보게 하기 위해서. 다음날 미영은 갤러리 문을 열지 않았다. 둘 다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야, 너 진짜 우진이 아내 죽였어? 어떻게 죽였는데? 나?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산에서 밀쳐서 절벽으로. 언제 내가 그랬어. 우진이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오빠가 직접 했잖아.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며 조금씩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던 바였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우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밤마다 우진을 생각하며 분노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나? 함께 웃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위로했던 시간들, 미래를 꿈꾸며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게 가짜였나? 특히 마지막 날 아침의 기억이 가장 괴로웠다. 사랑해, 그거 알지? 그 말을 할 때 우진의 눈에 담긴 애절함,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죄책감이었던 건가? 아니면 그마저도 연기였던 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제주도에서 못 사줘서 미안했다던 그 말도 거짓말이었을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우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2주가 지났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다. 김철수와 미영 모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서로를 의심하고 나를 두려워하며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한자리에 모을 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그 장소로 김철수와 미영에게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밤 10시 절벽 위에서 만나자. 나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다. 안 오면 경찰의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모두 넘기겠다.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윤서.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다. 우진이 남긴 진짜 녹음 파일도 찾았다. 너희들이 그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든 게 들어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아직 그런 파일은 찾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을 절벽으로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절벽 위의 운명적 만남. 눈보라가 몰아치는 절벽 위에 김철수가 먼저 도착했다. 손에는 무언가 긴 것을 들고 있었다. 쇠파이프 같았다. 여전히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이었다. 김철수는 절벽 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30분 후 미영이 도착했다. 그녀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미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야말로 혼자 와서 뭐 하려고? 또 사람 죽이려고? 혼자? 윤서가 만나자고 했잖아. 너도 같은 메시지 받았을 거 아니야. 나한테도 같은 메시지가 왔어. 우진 오빠 녹음 파일 얘기하면서. 진짜 그런 파일 있는 거야?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바위 뒤에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자백을 받아낼 차례였다. 공포에 떨기 시작한 공범들. 그럼 윤서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알고 있어. 자꾸 이상한 메시지 보내고 우진 오빠 녹음 파일까지 있다고 하고. 야, 우진이가 뭘 녹음했는데? 혹시 우리 얘기도 들어있어? 모르겠다고. 그런데 만약 우리 계획이 다 들통났다면. 계획? 무슨 계획?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억눌러 왔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이었다. 오빠가 우진 오빠를 죽이자고 했잖아. 보험금 받으려고. 뭐? 내가 언제? 너한테 부탁받아서 도운 거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기다리던 그들이 서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실의 폭발, 서로를 향한 비난, 거짓말. 오빠가 먼저 말했어. 우진 오빠가 빚 때문에 고민하는 걸 이용하자고.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이가 죽은 게 그냥 사고라고 했잖아. 사고? 오빠가 그 음주운전자한테 돈 준 거 나도 봤어. 500만 원이나 줬잖아. 김철수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야, 소리 좀 줄여. 그건 우진이가 부탁해서. 거짓말. 우진 오빠는 끝까지 반대했어. 부인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그럼 왜 보험에 가입했겠어? 우진이도 처음부터 계획에 동참한 거야. 아니야. 우진 오빠는 처음에 단순히 대출만 받으려고 했어. 오빠가 보험금 얘기를 꺼낸 거잖아.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우진 오빠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어. 부인을 지키려고. 김철수가 미영의 말을 막으려 했다. 야, 닥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우진의 숨겨진 진실.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죄책감에 시달렸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진 오빠가 처음에 3억 대출 받으려고 온 거 맞지? 갤러리 때문에?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대출이었어. 그런데 오빠가 보험 얘기를 꺼냈잖아. 어차피 대출 받을 거면 보험도 같이 가입하라고. 김철수가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다. 야, 그만해. 아니야. 더는 못 참겠어. 우진 오빠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미영이 흐느끼며 계속했다. 오빠가 빚쟁이들이 부인을 위협한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우진 오빠가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거라고. 내 마음이 요동쳤다. 빚쟁이들이 나를 위협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오빠가 음주운전 사고로 우진 오빠를 죽이자고 했을 때 우진 오빠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부인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김철수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럼 왜 동의했어? 왜 그 계획에 동의했다고? 우진 오빠는 미영이 목이 메었다.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어. 부인 대신에. 그래야 부인이 안전할 거라고. 녹음 파일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김철수가 미영을 잡고 흔들었다. 야, 그럼 우진이 녹음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뭘 녹음했다는 거야? 우진 오빠가 자기 죽음 전에 모든 걸 녹음했어. 오빠가 어떻게 자기를 협박했는지, 부인을 어떻게 위협했다고 거짓말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죽기로 결심했는지도 다 녹음했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진이 나를 지키려고? 우진 오빠는 부인을 사랑했어. 끝까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한 거라고. 분노에서 슬픔으로의 전환. 미영의 고백을 들으며 내 마음속의 분노가 서서히 깊은 슬픔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진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거였다. 아침에 준 목걸이, 마지막으로 한 말들,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이별을 앞둔 절절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우진 오빠가 마지막에 말했어. 만약 자기가 죽어도 부인을 해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모든 증거를 남겨뒀다고. 김철수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다 끝난 거라고. 오빠 때문이야. 내가 그만하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너도 보험금 30% 받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건 오빠가 강요해서. 나는 정말 싫었어. 김철수와 미영은 계속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진실을 쏟아냈다. 우진이 죽인 건 오빠야. 그 음주운전자한테 돈 준 것도. 너도 공범이잖아. 계획 세울 때 같이 했으면서. 나는 우진 오빠 부인 죽이는 건 끝까지 반대했어. 거짓말. 산에서 밀어뜨린 것도 너잖아. 그건 오빠가 시키니까. 정말 하기 싫었어. 그들의 모든 대화가 녹화되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였다. 우진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계획에 대한.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다. 마치 우진의 영혼이 진실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우진아, 미안해. 나는 너를 의심했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회한이 자리 잡았다. 나는 조용히 바위 뒤에서 나왔다.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나를 보고 두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 이제 충분해. 두 사람이 놀라 뒤돌아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서. 정말 살아있었어? 네. 여러분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윤서예요. 나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방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화됐어요. 우진이의 진실도, 여러분의 범행도, 모든 게 다요. 김철수와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미 경찰도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미영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진 오빠가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너무 늦었어요. 경찰차들이 절벽 아래로 올라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다. 우진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6개월 후 새로운 시작. 부산의 작은 해변가 카페에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김철수와 미영은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 우진의 마지막 녹음 파일도 결국 복구됐고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빚쟁이들이 너를 위협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지만 너만은 지키고 싶었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안전하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우진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수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한다. 언니,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되겠어요? 응.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우진이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보험금은 받지 않았다. 그 돈으로는 새 출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대신 우진이 남긴 갤러리를 정리해서 나온 돈으로 여기까지 왔다. 갤러리는 미영의 제안으로 우진을 기리는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 오빠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했는지 알면서도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미워할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새로운 그림, 새로운 의미.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다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또 때리지만 결국 바위는 둥글게 깎여서 아름다운 형태가 된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 끝없이 몰아치는 파도 같지만 폭풍 우가 지나간 뒤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온다. 우진과 함께 그렸던 바다, 그림들을 생각하며 붓을 들었다. 이번엔 혼자지만 우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는 바다였다.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매일 바다 그림만 그리시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제 남편이 좋아했던 바다예요. 이제는 그 바다가 남편 같아요. 우진아,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우진이 마지막으로 준 그 목걸이를. 이제는 그의 사랑의 증표로 느껴졌다. 처음엔 너를 원망했어. 배신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살아갈 거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 지켜준 이 삶을. 아프지만 아름답게, 힘들지만 당당하게. 파도 소리가 답해주는 것 같았다. 우진의 목소리로. 그리고 우진아, 다음 생에서는 더 행복하자.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캔버스를 펼쳤다. 이번엔 우진과 함께 걸었던 제주도 해변을 그려볼 생각이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 그것이 우진이 바랐던 모습일 것이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사랑과 용서와 희망이 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우진이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었다.